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북 리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칼럼이나 제가 책을 쓸 때 자주 인용하는 문구로 말씀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 그분이 정말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국민이 대부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국가가 성장한다, 부유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 국민이 현실 경제가 너무나 험난하고 비참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함의를 내비치고 있죠. 2023년, 24년 어제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안타깝게도 25년 내년도 실물 경제는 참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놈의 경제 언제 회복될까 하는 참 한숨 섞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또 가을에 또 겨울에 문턱 앞에서 우리는 좀 좋은 양서를 읽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각 또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또 추천도 드리고 함께 책을 읽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책을 좀 골라봤는데요. 오늘의 북 리뷰 저의 이제 독서 감상문이죠. 물론 일부 문장들을 같이 읽어 나가지만 또 저의 생각과 저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좀 담아가면서 함께 읽어 나가는 오늘은 부의 제한선이라는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피케티의 강력 추천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고 부제로 우리는 가난에만 주목하고 부의 제한선은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라는 그 부제 지금부터 책을 좀 열면서 몇몇 문장들을 좀 읽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는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추천의 글에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있었던 한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한국인은 부자들을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권력과 유착하거나 탈세를 동반한 상속 등과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혐의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참 오랜 동안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재테크를 하고 사실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길 원하고 부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또 읽어보아 주시길 바라고 더 많은 소득을 영위하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에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PD님도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연봉에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일터에서도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더 좋은 매출에 더 비싼 값에 그쵸? 모두가 자기의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위 프로핏 맥시마이즈라는 그런 목적을 영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또 재밌게도 그 부자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생기죠. 그 부자를 비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그 부자는 뭔가 권력과 유착되어 있다. 뭔가 탈세를 하고 있을 거야. 뭔가 상속이라는 부문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야. 어떤 혐의가 있을 거야. 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또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었다면, 그러면 그 부자에 대한 정의나 부자에 대한 우리의 개념, 상상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모두가 부자에 대한 그 생각,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 부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참 재밌죠? 모두가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근데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모두가 내 집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전망, 이런 영상이 올라가 보면 내 집이 있어 보이는 분의 댓글과 내 집이 없어 보이시는 분의 댓글이 첨예하게 갈려요. 무조건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한 고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문제 제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1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서문입니다. 왜 부의 집중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은 뭐다? 부의 집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극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양극화가 왜 없어야 되느냐? 양극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정말 많은 뭐 정치인이나 이들도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조심스러워했던 영역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 부분도 이따가 다뤄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 저자는 그 부분을 소위 말해서 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위 10%가 전체 부의 53.3%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의 부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3.3%를 가지고 있다. 구조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상위 40%가 4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위 50%가 10%를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10%가 50%를 가지고 있고 40%가 40%를 가지고 있고 10%가 나머지 이제 50%가 10%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거죠. 재분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상위 1%로 구분, 지금 제가 10%를 가지고 얘기했죠? 10%가 50%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3.3%지만, 근데 상위 1%로 보면 유독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전체 부의 22.3%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그 밖에 뭐 주식 시장이나 여러 부의 관점에서도 보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돈의 움직임, 자산 시장의 움직임, 주식 시장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려면 사실 단순히 이 경기 사이클만 보시는 게 아니라 부채 없이 돈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를 들면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지금 현재 30%는 부채 없이 매수를 하는 비중이에요. 70%는 부채에 의존해서 매수를 해요.
근데 그 30%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해요. 30%의 움직임도. 그 30%는 무슨 움직임일까? 상위 1%는 22%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시경제적으로 금리가 치솟을 때 돈이 은행으로 쏠리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시장으로 돈이 대거 쏠리는, 그래서 계속 이득만 영위하는, 금리가 치솟을 때는 은행 이자를 취하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는 다시 자산 증가분을 취하는, 자산소득을 또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부를 쌓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것은 전체 전체 부를 상위 10%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합니다. 어떻게 증가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 한국은 1인당 소득이 인도보다 낮았던 데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비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국은 엄격한 시장 규제와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규범들로 불평등 수준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1990년대 초,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극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평가가. 맞죠? 전혀 복지제도가 없었는데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성공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199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가 출범됐고 그 수많은 정책들이 도입이 됐고 이때부터는 다시 불평등이 증가한 거예요. 극빈층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때부터는 또 소득의 불평등이 또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불평등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젊은 층 70% 이상이 이민을 원하고 있다. 각자 도생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거주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떠나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인가? 극단적으로 불평등이 야기되는 그런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가 어떤 수준의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찰해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조금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집중해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1페이지입니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또 너무 많은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이 또 너무 많은 것인가? 하는 또 의미심장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저자가 네덜란드 경제학자죠. 예,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시니까 이런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어쩌면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물론 경제학의 범주가 넓지만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그 네덜란드 혹시 다녀와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지만 네덜란드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네덜란드의 한 마을입니다. 되게 풍요로운 이제 풍차가 있고 풍요로운 마을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풍차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이 저자도 역시 아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곽 즈음에서 어떤 남자가 한 벤치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벤치 위에서 42페이지에 벤치 위에서 바닥에 상자를 깔고 잠을 자는 노숙인의 모습은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겠으나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극도의 빈곤은 대체로 모든 이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빈곤은 어떻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빈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부유함, 극도의 부는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숙인의 형태든 늘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오고 학교에서 무상으로 주는 급식에 의존해야 하는 아이의 형태든 또 그 밖에 어떤 물질적 결핍의 형태든 말이다. 하지만 극도의 부는 종종 비가시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poverty, 이 빈곤은 visible, 눈에 보이지만 이런 wealth, 부는 invisible,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자 동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런 것을 이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동 아니면 강남 서초동 이 주택단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담이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CCTV 있어요. 방범 순찰대가 이렇게 다녀요. 근처 이렇게 유동인구가 또 많지도 않아요. 노숙자들은 인근에 돌아다니기가 또 어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소위 말하는 소위 그런 극도의 부유층들을 자주 목격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차에서 잠깐 오르고 내리는 모습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어떤 특정 계층을 비하하거나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표현했듯이 소위 슈퍼부자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불평등은 극단적인 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빈곤의 모습으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빈곤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등이 있다라고 주로 느끼는 것이지, 부유한 모습들을 주로 보면, 물론 세계 제일의 부자, 순위, 누구 이런 것들은 보지만 실제로 체감하거나 그 부자가 어떻게 산다, 탑 랭크 1위, 2위, 빌 게이츠는 어떻게 산다, 그런 언론으로서 얼마나 벌고 그의 어떤 재산 규모가 얼마고 그게 사실 얼마만큼인지도 가늠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죠? 실질적으로 그 부가 얼마만큼인지 계산해낼 수도 없고 정말 그 물질적으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비저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으로 접하는 것과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극도의 빈곤층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불평등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통상 이 극도의 부를 통해서
불평등을 체감하기보다는 극도의 빈곤층을 보면서 더 체감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 저자는 좀 서술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학자의 주장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